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제가 인생을 아주 많이 살았고 그래서 인생을 잘한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절대 아니지만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저만의 생각이라는 게 잡힌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진솔하게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꺼낼 수 있는 상대를 만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고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찾는 것 자체도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연 채널을 좋아하게 된 것 같네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 정성스레 사연을 써내려간 분들도 계시고 그 사연에 귀를 기울이며 공감해 주시는 분들 또한 계시니까요. 더불어 살아가는 맛이 느껴지고 사람 간의 정이라는 것도 느껴집니다. 각설하고 가족 이야기가 듬뿍 담긴 저의 지난 인생의 그림을 펼쳐보겠습니다. 제 남편이 원래 집안이 좀 못 살았어요. 제 시댁 말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원체 각자 가난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오신 분들이었고요. 두 분의 공통점은 가난한 가정 환경이라는 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는데 각자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느라 남들보다 결혼의 시기가 늦춰졌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때는 가난하건 말건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아니 오히려 가난한 집안일수록 자식의 숫자가 많은 경향도 보이고는 했었죠. 그래서 시부모님께서는 당신의 형제들을 시집 장가 보내는 것에 사력을 다하시며 희생을 하시는 게 당신 스스로 결혼을 하는 것보다도 우선이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가족을 향한 마음이 두 분 다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고 슬픈 점은 가족들이 두 분의 열과 성을 반이라도 따라와 줬다면 머릿수라도 많으니까 가세를 펼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서는 온갖 고생을 다 해오신 것에 비해서 가지신 것도 누리신 것도 미미하였습니다. 그랬던 두 분이 서로 비슷한 처지에 겪어온 상대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당장 결혼을 하셨던 것이죠. 두 분은 결혼식도 못 올리셨어요. 살림부터 합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여건을 마련하여 자그마하게라도 식을 올리려고 하셨는데 결혼식 올릴 비용을 시아버지의 친동생분께서 낼름 훔쳐다가 잠적을 하셨거든요. 참으로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아버지께 온갖 도움을 다 받으며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뒤늦게 결혼식을 올려보려는 고마운 친형의 돈을 다 훔쳐서 달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짐승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참고로 그분은 결혼식으로 올릴 비용을 싹 다 훔쳐서 달아나신 뒤 꼬박 5년 만에 술병이 나서 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못난 녀석아, 그렇게나 힘들고 괴로우면 마지막에라도 찾아왔어야지. 이 못나고 어리석은 녀석아. 그리고 은혜를 모르고 못되기만 했던 당신의 친동생을 향하여 시아버지께서는 눈물로 애도를 표하셨다고 해요. 솔직히 그런 상황이라면 시아버지께서 만약에 자업자득이었다라고 하신다고 한들 그 누구도 손가락질을 하지 못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절절한 심정을 내비치신 시아버지께서 정말 대단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아들만 둘 낳으셨어요. 장남이 제 남편이었죠. 첫째는 괜히 첫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침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집안일도 잘 도와주었고요. 가난한 집안 형편을 전혀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시부모님의 인내심 넘치고 가족을 향해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그 면모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남동생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시동생이죠. 바로 이 시동생이 희한하게 공부에 관심을 보이고 의욕을 보이더니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제법 두각을 드러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한 반의 학생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시동생이 거기서 성적을 잘 내서 공부를 잘하기로는 항상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학생이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잘 사는 집안의 자식이 그러하였다면 이게 웬 경사인가 싶어서 쌍수를 두고 반긴 뒤에 이것저것 다 지원을 해주려 들었겠죠.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데? 자식이 더 어렸을 때야 똘똘하다느니 영특하다느니 이런 칭찬이 들려오면 그저 흐뭇하게 웃으시는 게 시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공부를 유달리 잘한다는 소리가 들려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지는 것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그때까지도 거의 까막눈에 가까우신 분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 자체를 어색해 하셨으며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 하셨어요. 시동생이 공부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집에 알린 사람은 시동생 본인이 아니라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고등학교를 잘 가겠죠. 그러니 그거 참 좋은 일이구나. 고등학교를 나오면 좋지. 그래, 잘된 일이었네. 난 또 뭐라고. 고등학교를 잘 가서 졸업하고 나면 이 다음에 돈도 더 잘 버는 건가? 고등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면 그때는 대학을 잘 가겠죠. 어머니, 경석이가 어쩌면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뭐? 네가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대학? 그것도 아주 좋은 대학을? 네 동생이? 아, 정말로?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니? 네 친가 외가 다 통틀어서 생각을 해봐라. 대학의 근처라도 가본 사람이 있는가? 대학은 무슨, 고등학교도 감지덕지인데. 하지만 경석이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걸요? 경석이는 달라요. 아무래도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대도 많이 해주고 팍팍 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야, 이걸 어쩌면 좋아. 아, 그거 한마디로 지금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 아니니? 돈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잖아. 맞지? 이제 보니까 아주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걸 텐데. 서울로다가 대학을 가면 거기서 지낼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는 돈 말고도 혹시 그냥 지내는 돈까지 다 필요하는 거니? 그건 아니지? 내가 지금 헛된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지? 왜 아니겠어요, 어머니. 당연히 서울로 가면 거기서 지낼 돈이 필요하겠죠. 대학도 공짜로 가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뭐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학비가 필요할 거예요. 일단은 등록금부터요. 안 되겠다. 나는 머리가 아파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겠다. 세상에 그럴 돈이 다 필요하다니. 이걸 어째?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불철주야 일을 하며 희생을 해오신 역사를 안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그들 중에서 단 한 명도 학업을 이유로 돈을 필요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먹고 사는 것에만 얽매여 있었을 뿐이었죠. 그것도 시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건만 둘째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 못해서 서울로 대학을 갈 엄두를 낼 수 있다고 하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하얘질 수밖에 없었죠. 당신이 지금껏 봐오고 살아온 인생에서는 공부로 앞날을 도모하는 길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시부모님께서 마냥 심란해 하시면서 그건 어렵겠다는 식으로 잘 모르겠다는 태도를 취하셨다면 시동생의 앞날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시동생에게는 무척이나 책임감이 강한 형이 있었으니까요. 시부모님께서 당혹스러워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신다는 걸 파악해낸 남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동생을 뒷바라지해줘야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전적으로 희생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동생의 학비며 생활비를 다 대주었어요. 시동생은 최고 명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아주 괜찮은 대학을 들어갔었고요. 남편은 간신히 졸업을 해낸 고졸 학력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남편은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여차하면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간신히 돈을 맞출 수 있어서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게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장에서 잠깐씩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었으니 정말 복에 겨운 일이었어. 혹자는 제 남편 같은 인물을 두고 그릇이 작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 남편이 심성이 곱고 한없이 겸손하며 긍정적인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정식으로 취업을 한 뒤에 딱 3년이 지났을 때 집안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동시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일이었어요. 두 분은 평생에 어디를 멀리 한번 여행을 다녀보신 적이 없었죠. 그러셨던 분들이 정말 모처럼 어디 좀 놀러 가보시려고 지인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타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여행 자체도 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설득당하신 것이었고요. 그랬더니만 그 버스가 크게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을까 싶은 그런 사고였습니다. 사망자도 나왔어요. 천만다행으로 시부모님께서는 목숨을 건지셨습니다만 시아버지의 몸은 그 사고 이후로 반절 이상 거의 안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오른쪽 다리를 절개되셨으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어요. 발자에도 없는 여행길을 오르는 게 아니었는데 본세에 안 맞는 짓거리를 하려다 보니까 천벌을 받은 게야. 우리는 받을 벌을 받았다고 쳐도 우리 자식들은 대체 뭔 죄가 있어서 부모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한다는 거니?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가슴을 치며 그렇게 울부짖으셨을 때 남편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마 소리를 내어 울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만은 꾹 참았다네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시부모님께서 더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실까봐 장남으로서의 강인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을 했다고 해요. 시부모님의 병수발을 남편이 다 들었습니다. 짠돌이 자린고비 남편은 3년간 일해서 번 돈을 열심히 저축해두고 있었죠. 그 돈을 시부모님께 그때 다 써버렸어요. 하지만 남편이 어디 그런 걸 아까워할 위인이던가요. 아낌없이 다 내어드렸죠. 낼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시부모님께서 그렇게 되셨는데 그럼 시동생은 뭘 했냐고요? 난데없이 영어를 배우겠다고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나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거라나 뭐라나 그런 소리를 하면서 영어를 배우러 한 학기 동안 외국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뭐? 외국에 공부를 하러 가? 엄마야, 대단하네. 그렇다면 당연히 가야지. 그런 기회를 어찌 놓치겠어. 그래서는 안 되지.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을 다닌다는 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어머니께서도 이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학을 잘 갔다는 소문이 온 동네방네 퍼졌던 이후로 동경과 부러움에 가득 찬 시선도 받아보셨고요. 시어머니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있던 일이었죠. 부러운 눈빛이라니. 그런 걸 보면 대학의 힘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불러온 결과물이 대단하기만 했습니다. 자, 이런 마당이었으니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신 걸 꾹 참아내고는 시동생을 얼른 외국으로 공부하라고 보내버리셨죠. 적극적으로 등을 떠미셨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는 당연히 비용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긁어 모아서 시동생에게 보태 쓰라고 하면서 내어주었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걸 받아든 시동생이 외국으로 떠났고 그렇게 한 학기가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동생이 돌아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요. 유언으로는 미안하다, 다들 건강하게 살길 바란다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셨죠. 몸보다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괜히 그 나들이 여행을 가자고 시아버지를 설득했던 것을 시어머니께서는 두고두고 후회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시어머니를 남편은 절대 혼자 둘 수 없었죠. 남편이 그 후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냈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근무 시간대의 조정이 결국은 필요해져서 남편이 새로 일을 구했습니다. 일터를 옮긴 것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인 걸 너무 싫어했지만
아무하고나 함께가 되고 싶지는 않아서 혼자였습니다. 외롭고 혼자인 여자가 그럴 때 남자를 잘못 만나서 신세 망치고 팔짝 꼬이는 경우는 수도 없이 주변에서 보았다면 일하다가 알게 된 언니들이 저에게 경고를 했거든요. 반쯤은 저를 놀리려는 의도 또한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어째서인지 언니들이 하나같이 해주는 그 경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시껄렁한 농담을 따먹게 하는 남자들이 저에게 추근덕거려도 절대로 일체 곁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틈을 보이면 금세 비집고 들어와서 여자를 우습게 볼 수 있는 게 남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했고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제 쪽에서 잔뜩 틈을 보여주면서 추파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제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넘어가 버렸던 제 자신을 결코 후회하는 일은 없었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여기에는 사연이 좀 있는데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동생이 갑자기 열이 났던 거예요. 머리가 뜨겁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동생이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했거든요. 11살 나이의 남동생은 그때 한참 까불거리면서 저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의 열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도 저랬다는 둥 그런 거짓말까지 섞어서요. 하지만 괜찮아진 줄로만 알았던 남동생은 이틀이 지나고서 더욱 상태가 심해졌습니다. 저녁밥을 안 먹고서 자리에 들어 누웠어요. 그러더니 2시간 정도가 지나자 정신이 혼미해졌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됐으며 몸에 힘이 안 들어가 축 늘어졌습니다. 깜짝 놀라신 부모님이 얼른 외출 채비를 하셨어요. 아빠가 남동생을 들쳐매셨고 옆에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만 남겨졌고 부모님은 남동생을 데리고선 나가버리신 뒤였죠. 조용한 집안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밖은 깜깜했고 밤이 됐는데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이 무섭고도 서러워서 저는 속으로 남동생을 원망하였습니다. 그게 저의 잘못이었죠. 그 순간은 저의 영원한 후회로 남았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며 무서움 속에서 억지로 잠을 청했던 그 밤이 지나고 나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과 남동생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통사고였어도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억울하기까지 했어요. 어두운 밤중에 일어난 뺑소니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고의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진작에 열이 많이 나는 것 같다고, 심각한 것 같다고, 꾀병이 아닌 것 같다고, 진짜 같다고 그렇게 말씀만 드렸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는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다 잃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1년 정도는 제가 거의 입 밖으로 소리도 못 냈어요. 말도 거의 못하는 채로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멀쩡히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돌아가신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미치도록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신 분 덕분에 제가 버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가족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저를 유일하게 맡아주겠다고 나서셨던 분, 그분은 바로 저의 외할머니셨습니다. 단 둘이서 지냈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엄마에게 못해준 것들만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가난이 죄라고 생각을 해왔었지. 가난 때문에 내 자식 새끼한테도 제대로 못해주고 살았다는 생각을 했었어. 하지만 다 지나고 보니 진짜 죄라는 것은 나한테 있었더구나. 내 안에 있었어. 가난은 언제나 핑계였을 뿐이었지. 돌아가신 엄마를 떠올리실 때마다 그리움과 후회로 눈물을 그성이셨던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짐작이지만 아마도 제가 성인이 되는 그때까지 억지로 버텨주신 것 같아요. 외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너무나도 몸이 안 좋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편찮으신 모습들을 저는 봤었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처음 뵙자마자 외할머니부터 떠올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저 또한 외할머니께 못해드린 것만 떠올랐어요.
손녀로서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생각만 들어서 안타까운 후회가 들었습니다. 초장에 눈물부터 보이는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께서 어리둥절해 하셨고 그 이유를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야기를 듣고 나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손을 뻗어서 제 손을 살포시 잡아주셨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저승에 가거든. 가자마자 아가씨의 부모님, 동생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네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순간 가슴이 뻐근해지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게 될 것, 그리고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될 것을 말입니다. 진지한 감정을 갖고 교제를 하던 와중이었는데 시어머니를 뵙고 나서 저는 바로 결혼을 결심하였어요. 남편하고 둘이 따로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고요. 그냥 살림이나 합쳐서 바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하고 저는 서로가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서로 잘 통했습니다. 싸우는 법 하나 없이 사이좋게 잘 살았네요. 각자의 얼굴을 사이좋게 반쪽씩 닮은 아들도 하나 낳았고요. 남편과 제가 이름 후보를 총 3개를 내놨었는데 그 중에서 시어머니께서 1개를 최종 선택해 주셔서 그걸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답니다. 이때 참 즐겁고 재밌고 설렜는데 다 추억이네요. 그리고 시동생 또한 아들을 보았어요. 시동생은 자기보다 2살 연상의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을 한 것이에요. 대학 동기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였다고 시동생이 말을 했었네요. 시동생의 부잣집 딸 아내, 그러니까 제 동서는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2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예식장이 너무 좋은 곳이라서 저는 마치 서울에서 처음 와본 깡촌 시골 사람처럼 눈이 휘둥그레져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었네요.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근사한 곳 같아. 이런 곳에서도 결혼을 하는구나. 정말 신기하네. 제가 남편하고 결혼식을 따로 올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자꾸만 떠올라 저를 괴롭혀대서 민망하고 힘든 순간이기도 했었죠. 당연히 겉으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요. 제 시동생이 동서같이 잘 사는 집안의 딸과 결혼까지 골인을 했다는 게 암만 해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동서는 집안이 아주 잘 살았습니다만 그런 동서를 두었다고 해서 제가 뭐 크게 덕을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아예 없었다고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기도 한데 무언가 덕을 보기는 했었으니까요. 그건 바로 30만 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웬 30만 원이냐고요?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셨잖아요. 시동생하고 동서는 안 모시고요. 그러니까 모시지 않은 대신에 돈을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만 원을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왕 쓰는 거 베푸는 마음으로 쓰자는 생각에 다달이 30만 원을 드리기로 했어요. 남은 거 있으면 저축 잘하시고 쓰고 싶은 곳에 쓰시고 그렇게 지내세요. 원래는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주려고 했었다는 게 웃기고도 씁쓸한 대목입니다. 그때의 물가하고 지금의 물가는 많이 달라서 30만 원의 가치를 지금의 잣대로 보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시면 그 돈을 받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보는 며느리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30만 원 가지고 뭘 쓰고 남으면 저축을 하라는 건지 동서는 이상한 부분에서 이상한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잣집 딸이라는 이름표가 무색하게 다달이 30만 원, 그것 가지고 오만 생색은 다 냈었죠. 시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께서 하루하루 나이가 드실수록 무조건 상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동을 하시는 게 어려워졌고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의 수발을 들면서 끼니 챙겨드리고 약도 먹여드려야 하고 씻겨드리는 것도
엄청난 중노동이었는데 그런 저에게 동서가 웬 생색을 내니까 가당치도 않았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는 대소변을 전혀 못 가리시기도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런 일화도 있었네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를 해보니까 시어머니의 기저귀가 풀려 있었고 바닥 한가운데 소변이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당장 씻고 싶으시다는 뜻의 웅얼거림을 저를 보자마자 계속 이어나가고 계셨고요. 제가 옷도 못 갈아입고 얼른 욕실로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일단 씻겨드렸죠. 옷도 새 걸로 입혀드리고 이불에 눕혀드린 후 시어머니를 씻기느라 옷이 젖어버린 상태로 한껏 지친 상태에서 소변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동서가 왔던 거예요. 문이 안 잠겨 있네요. 반쯤 열어두기까지 하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 동서 왔어요. 집에 환기 좀 시키려고 잠깐 그렇게 해둔 거예요. 창문을 다 활짝 열 것이지. 굳이 현관문을 이렇게 열어요? 경우 없이? 그게 환기 시키기에는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했어요. 근데 갑자기 웬일이에요? 아, 어라, 아, 현관에서는 몰랐는데 안에 들어서니까. 잠깐만. 이게 무슨 냄새야? 이 찌릿내는 설마 형님 지금 그거 오줌 닦으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 물비린내 같은 건 뭐죠? 아우 비 이상해. 저 진짜 비 약해서 속 울렁거리는 거 잘하는데. 형님 참 언질 좀 주시지 그랬어요. 네? 그치만 다짜고짜 동서가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형님은 이 냄새가 잘 안 나시나 봐요? 저는 후각이 아니라 아예 뇌가 찢어지는 기분인데요. 뇌로 냄새를 맡는 것만 같아요. 진짜 비이상해서 역겹네요. 이 집안의 불쾌한 냄새란 냄새는 다 나는 것만 같아. 현관문을 왜 반만 여셨어요? 어차피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활짝 여셨어야죠. 동서가 신경질적으로 현관문을 쾅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더니 이윽고 자신이 모처럼 시댁에 들른 용건을 꺼내들었죠. 가방에는 돈 봉투가 나왔어요. 현금을 뽑을 일이 있었고 오늘 이 주변에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달 30만 원은 현금으로 직접 주기 위해서 들렀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하면서 시댁에 발도장 한번 찍었다는 사실 또한 남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별거에서 다 생색을 내는 사람이 동서였으니까요. 멀찍이 돈 봉투를 휙 던져놓은 동서가 과장스럽게 손으로 자기 코를 틀어지면서 인상을 썼습니다. 이만 가보겠다느니 어쩌느니 인사도 안 남기고서 코를 손으로 꽉 막은 채로 사라지더군요. 방에 계실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그런 신용이라도 좀 했다면 성의가 보였을 텐데 그런 것조차 안 했다는 점에서 동서도 참 여러 의미로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동서를 자주 볼 일도 없었겠지만 볼 때마다 동서는 저를 향해서 꼭 빼먹지 않고 하는 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냄새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든 환자가 있는 집이었으니 냄새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리를 정말 잘한다고 하면서 신경 쓰고 사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를 만나도 냄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편찮으셔서 이만저만하게 되신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 상대방이 화들짝 놀라면서 상상도 못했다고 반응하는 경우라면 종종 있었지만요. 그러니 동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과장을 해서 반응을 하는 것 혹은 진짜로 코가 굉장히 예민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별로 반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네요. 저 스스로는 별로 냄새가 안 느껴진다고 멋쩍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서의 대답이 나쁜 의미로 인상 깊었습니다. 노인 환자를 보는 냄새라고만은 할 수 없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류 인생? 최하층의 냄새? 뭐 대략 그런 냄새로 저는 느껴지네요. 집안이 잘 살거나 말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제가 왜 동서라는 인물과 가깝게 안 지냈는지 다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네요. 솔직히 말해서 동서지간으로 엮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종종 보게 된 사이였지.
만약에 생판 나무로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하면 절대로 상종조차 안 했을 거예요. 좋고 싫고를 떠나서 동서는 저와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서로 영원히 맞닿을 일이 없는 자석의 끝과 끝 같았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은 저희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며칠 앞두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며칠 내내 흐릿하였던 시어머니의 정신은 돌아가시던 날에 갑자기 정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당신의 눈을 들어서 당신의 목소리를 내시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오래 버텨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많이 힘들었지? 나 때문에. 저희 부부를 향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그 순간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습니다. 특히 저는 오열하고 있었죠. 저희 아들을 향해서는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알았지? 그동안 이 할미 때문에 집에서 불편했겠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들이 고개를 흔들며 정신없이 울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으로 시동생을 바라보셨습니다. 네 형의 말을 너는 잘 듣고 살아라. 그게 시동생을 향하여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계셨던 병원의 임종을 위한 공간에는 동서도 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과 나란히 있었고요. 그 모습을 시어머니께서도 바라보셨으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희 부부를 한참이나 더 바라보시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모두가 슬픔을 마주하고 있던 와중이었으나 동서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가실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돼? 나한테는 안 하셔도 우리 지승이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남기셔야 했던 거 아닌가? 안 남기실 것 같으면 손자 둘한테 공평하게 다 남기지 마시던가. 한쪽만 남기시고 한쪽은 무시하고. 이게 뭐야? 동서가 툴툴거렸고 시동생이 애써 모르는 척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기 아들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제 아들한테만 말씀을 남기셨다는 대목이 동서로서는 참을 수 없게 치욕적인 모양이었어요. 저는 아무리 동서의 콧대가 높다고 하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때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그쪽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이런 소리를 뱉는 게 아니겠어요? 그동안 대체 누구 돈으로 연명하신 줄 아는 거야? 전부 다 내 덕분이었는데 큰 며느리가 아니라 작은 며느리가 다 해낸 거였는데 노망난 노인네가 그것도 헷갈린 채로 떠나버렸네. 하,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그 소리를 듣던 큰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코웃음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동서,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요. 가는 귀 먹는 노인네를 붙잡고 오래 사셔서 그런가? 귀가 참 밝으시네요. 제가 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 모양이에요? 네,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서 스스로도 인정을 하셨네요. 제가 어머님 붙잡고 오래 살았다는 거요. 네, 맞아요. 제가 어머님을 그렇게 모셨죠. 오래도록 제가 곁을 지켜드렸고 항상 함께였어요. 그런데 동서가 대간절 뭘 했다는 거예요? 동서가 어머님의 어깨 한 번이라도 주물러 드린 적이 있었나요? 형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이러세요? 받고 나서 입을 싹 닦으시는 건 아니죠? 저한테 다달이 30만 원씩 받으셨잖아요. 어머님을 모신 그 대가는 항상 받아오셨고 저는 항상 제공을 해드리는 입장이었죠. 제 돈으로 어머님이 이날 이때까지 연명해 오신 거 그러니까 맞는 소리잖아요. 정말 말이 안 통하네요. 동서는 그 30만 원 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이야깃거리로 써먹을 것 같아서 제가 더 겁이 납니다. 뭐라고요, 형님? 아, 세상에. 설마 지금 저를 비웃으신 거예요? 대학조차 안 나오신 주제에 제법 과감하시네요. 동서가 발끈하더니 제 학력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저도 속에서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는데 그때 옆에서 난처한 표정만 지으면서 가만히 있던 시동생이 끼어들었어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만류를 했는데 결국은 저보고 참으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 그거 다 동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알아서 진행하는 거라는 소리를 했거든요. 저도 이미 아는 사실을 갑자기 굳이 왜 거론을 한답니까?
동서가 돈 있고 여러모로 급이 높은 쪽이니까 제가 눈치와 양심이 있거든 더 이상 입을 열지 말라는 그런 의도가 시동생에게서 엿보였어요. 속으로 한숨이 나오더군요. 시동생이 동서한테 얼마나 쩔쩔매는지는 제가 진작 알았기 때문에 그냥 참았네요. 워낙 한쪽의 형편이 극심하게 기우는 결혼이었으니까 시동생은 항상 동서를 여왕처럼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동서는 그 맛에 취해서 사는 듯 보였어요. 떠받들여지는 걸 무척이나 즐기는 성격이었죠.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교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동생 부부와 만날 건더치조차 없었고요. 저는 동서와 관계가 틀어진 후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동서하고 작은 언쟁을 벌였던 그게 이유였죠. 사실 원래도 동서지간의 관계라는 게 아주 얄팍했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다느니 하는 표현을 하는 것도 웃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웃긴 이야기를 시동생이 저에게 하고는 했었는데 그건 바로 동서가 저한테 화가 아주 많이 났다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제가 동서에게 숙이고 들어가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시동생의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며 잘난 것 쥐뿔 하나 없어서 자존심을 굳이 내세울 처지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먼저 동서에게 사과를 하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고요. 남편은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동서가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서슴없이 해대는 사람이라는 걸 제 입으로 알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부잣집 딸인 동서가 아나무인이라는 사실은 남편도 당연히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저와 동서 사이에서 있었던 지난 세월의 자잘한 모든 일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착하고 올곧은 남편을 위해서 그리 했던 것인데 차라리 동서지간의 시시콜콜한 일화들을 다 말하고 살았던 게 나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 어떤 대화라도 더 나누어 볼 것을, 그래서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을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들게 된 건 남편이 죽고 나서입니다. 일하던 현장에서 남편이 쓰러졌어요. 그때 남편은 현장 일을 다니던 와중이었고 한낮에 쓰러졌는데 방치를 당했습니다. 쓰러지고 나서 최소한 2시간 이상을 방치를 당하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의식을 찾지 못한 채로 사경을 헤매다가 딱 일주일을 버티고 나서 하늘나라로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던 날은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서 첫 시험 보던 날이기도 했어요. 시험을 아주 잘 봤다고 기뻐하면서 집에 왔던 아들을 반겨주는 사람은 집에 아무도 없었죠. 저희 세 식구의 추억이 한껏 묻어있는 정겨운 식탁 위에는 제가 남긴 쪽지, 병원에 가 있겠다는 내용 하나만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서 당장에 자기가 아는 모든 신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만 달라고 기도를 했다네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는 건 불공평한 일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그렇게 밤새 기도를 했다는데 그 심정이 어땠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도 그날의 아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가슴이 한없이 미어집니다. 저희 모자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처자식의 얼굴 한 번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버렸죠. 시부모님 때도 그렇고 세상이 참 시댁에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는 동안 남에게 큰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들이 뭐 그리 잘못을 했다고 잔인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남편이 현장에서 쓰러졌을 때 곧바로 병원에 이송만 되었다고 충분히 살았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 더더욱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왜 저의 남편이 최소한 2시간 이상을 쓰러지고도 방치를 당한 이유가 따로 있었거든요. 혹시 일이 복잡해질까봐 그 현장의 관리자가 얼른 구급차를 부르는 걸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치가 떨리도록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자기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그런 가짜는 이유로 구급차를 안 불렀어요. 살려내. 당장 살려내. 한평생 고생만 했고 착하게만 살았던 내 남편. 그 불쌍한 사람을 당장 살려내란 말이야.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경우가 또 어디 있어? 저는 그 당일에 관리자를 비롯해서 책임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고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저는 건장한 남자 2명에게 양팔을 잡힌 채로 질질 밖으로 끌려 나가야만 했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해온 제 남편이 안타까워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 나쁜 놈들은 최소한 진심 어린 사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사과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무조건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렇게 억울하고 눈물이 난다면 법대로 하시라고 그러더군요. 법대로 하자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날까지 변호사라는 건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쪽으로는 지식이며 상식이 아예 전무하였어요. 불쌍한 남편을 위해서라도 뭘 해봐야겠다 싶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돈이라는 게 많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법적으로 가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참을 질질 끌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던 세계의 일면을 엿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죠. 공부에 매진을 해야 하는 고등학생인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열심히 돈을 벌고 뒷바라지를 하며 챙겨줘야 할 때이지 법적으로 매달려서 제 남편의 억울하고 불쌍한 죽음을 알리겠다며 그렇게 굴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자는 생각으로 몇 번이고 제 자신을 달랬고 심신을 다스렸습니다. 아들이 법조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된 것은 남편이 그렇게 죽고 난 뒤였습니다. 반드시 법조인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을 위해 성공해 보이겠다고 아들이 의욕을 불태웠어요. 온 노력을 다해서 공부에 매달리는 아들을 보고 미안하고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죽음을 두고서 시동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시동생이 제 남편 덕에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대학을 나온 것이었는데 만약에 안 그랬으면 시동생은 동서도 못 만났을 테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 남편의 덕분이었건만 어떻게 자기 형수와 조카를 나몰라라 할 수 있는지 서운하였습니다. 동서는 원래 인성이 글렀으니까 그렇다 쳐도 아무리 동서한테 쩔쩔매고 사는 게 시동생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모자를 챙겨주고 도와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하나 없다는 게 놀라웠었네요. 30만 원의 생색을 그렇게 냈던 동서라는 인물이 분명 저희 모자를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고 시동생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놨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고요. 절대 그 집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일이 없이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 마음 먹은 것처럼 되지 않았는데 암만 해도 돈이 필요했거든요. 기쁜 일로 필요하게 된 거였는데 제 아들의 대학 입학 때문이었습니다. 학비는 마련이 돼 있었는데 자취할 비용 같은 게 제 예상보다 더 많이 들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만 혹시 빌릴 수 있을까 싶어서 고민을 한참 하다가 동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런 부탁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본 동서가 제 앞에서 슬며시 인상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자기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돈 필요해서 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고 짜증스레 묻더군요. 대학 보내려는데 여윳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다고 조심스레 운을 띄자마자 동서가 피식 웃었습니다. 대학이요? 어디요? 전문대라도 붙었나요? 우리 지승이는 스카이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요. 묻지도 않은 자기 자식의 목표를 얘기하더군요. 그리곤 불쾌하다는 듯이 인상을 더더욱 진하게 쓰면서 저를 흘겨봤어요. 시궁창에서 올라온 쥐를 쳐다본다면 꼭 시선이 그럴 것 같았습니다. 아니,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동서한테 기대한 내가 잘못이었죠. 네,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어차피 도와줄 생각도 없었거든요. 얄밉게 대답하는 동서를 뒤로 한 채 저는 도망치듯 그곳을 나오며 이를 갈았습니다. 네 아들이 스카이가 목표야. 내 아들은 그거 이미 잃었어. 서울대 법대에 갔거든. 너 어디 두고 보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법이야. 그날 밤 아들과 둘이 서로를 붙잡고 울었죠. 오늘의 서러움 반드시 갚아주자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2번 다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 따위 없었고 교류 한 번 없이 살았어요. 숨가쁘게 앞만 보고 살았고 인생에서 가장 여유롭고 좋은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연락 하나를 받게 되었죠. 엄마,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3주 전에 돌아가셨고 작은어머니는 시리에 빠져서 지내다가 지금 입원을 하셨다네요. 착잡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숨이 멎을 듯이 놀랐습니다. 시동생이 죽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간이 안 좋아서 이식을 받아야만 했대요. 근데 시조카가 적합 판정을 받아서 시동생이 자기 아들한테 이식을 받기로 한 것이었죠. 그리고 수술 당일에
시조카가 갑자기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무섭다는 이유였습니다. 세상에나 그게 말이 되나요? 시동생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게다가 시조카는 도망도 예사롭지 않게 쳤더군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동서의 차를 몰고 나가 멀쩡히 초록불의 길을 건너시던 80대 어르신을 친 다음에 사망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시조카는 스카이 입성에 삼수를 하고도 실패를 해서 대전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했다가 그마저도 중퇴를 했었더라고요. 충격 속에서 숨을 거둔 시동생의 소식을 저는 미국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동서에게 병문안이라도 가봐야겠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렇게 하라고 의견을 내줬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게 있었네요.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 외할머니, 시어머니 남편 모든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한참을 상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제 아들이 동서를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 너무 늦게 소식을 알게 되어서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예요, 작은 어머니. 아들이 예의 그 반듯한 미소를 보이자 동서가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조용한 미소를 짓는 모습은 남편하고 정말 판박이었거든요. 멋지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아들의 행색을 그제서야 동서가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였구나. 너무 오랜만이라서 내가 잠시 못 알아봤네. 아닙니다. 경황이 없으실 텐데 그러실 수도 있죠. 작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은 저희 엄마가 한국에 들어오시는 대로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너희 엄마가 지금 한국에 없나 봐? 네, 지금 미국에 계세요. 다른 일은 아니고 그냥 친구분을 만나실 겸 여행차 가신 거라서요. 일정 조정해서 빨리 들어오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 미국의 친구가 여행차 미국에 갔다고?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이 별일이 다 있구나. 아, 서울대 동아리에서 만나서 제가 엄청 친해진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어머님하고 저희 엄마가 서로 잘 맞으셔서 가까운 사이가 되셨어요. 서울대라니? 아, 모르셨군요. 작은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텐데 작은 아버지가 아마 말씀을 안 해주셨나 보네요. 저 서울대 나왔잖아요. 뭐? 그러면 지금은 뭘 하는데? 저요? 저 이번에 검사 됐어요. 작은 어머니, 제가 검사예요. 저희 아들이 그러는데 바로 그 순간에 동생의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넋이 그렇게 한순간에 나가버리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 속으로 당황했을 정도라네요. 동서가 너무 넋이 빠져서 마치 확 늙어버린 노인처럼 기력이 사라진 모습에 아들은 한숨이 나와서 전의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이미 자신의 패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동서였으니까요. 시동생은 충격적인 비통함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시조카는 끔찍한 불효를 저지른 페류나이자 사망사고의 가해자였고 더 이상 동서의 친정 집안의 사정도 예전 같지가 않았죠. 알고 보니까 동서의 친정 부모님이 꽉 막히신 분이었나 봐요. 장남만 우대를 하면서 슬그머니 재산을 미리 다 줘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동서의 친정오빠 되시는 그분은 그 재산을 날려먹었고요. 그러자 집안 내에서 개싸움이 벌어졌고 콩가루가 폴폴 날렸습니다. 그런 와중이었는데 시동생의 건강이 그렇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 후로는 뭐 알려진 대로의 비극이었죠. 사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프지? 뭐가 이렇게 어렵지? 아들이 이만 가보겠다면 돌아섰고 동서는 제 아들이 이미 병실을 나간 줄로 생각을 했는지 몸을 돌아 누우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병실 문을 나서기 전 그 중얼거림을 들은 아들이 만감이 교차했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저에게 미국 체류 일정을 원래대로 다 끝내라고 해줘서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시동생을 만나기 이전에 제 남편을 먼저 만났네요. 거기서 다 만났어? 거기는 지금 어때? 남편의 대답이 뭔지 그날따라 살랑거리는 바람이 많이도 불었습니다. 시동생이 잠든 곳을 찾아가 봤는데 왠지 모르게 초라한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고 많이 심란해했네요. 정신을 못 차리고 인생을 막 살고 있는 시조카와 이제는 인생의 낚시라는 게 아예 사라져버린 동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둘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직에 몸을 담고 있는 53살 여자입니다. 제게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이런 글을 써본 지도 오래되어 망설였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어디에라도 풀어내고 싶어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오래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놀라시겠지만 저는 오래전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사실 로또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런 확률에 굿해여 돈을 들이는 것도 싫었습니다. 제가 로또를 사게 된 건 순전히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로또 중독이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저녁만 먹으면 바로 나가서 로또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일 그런 걸 뭐하러 하냐고 그 돈을 아껴서 애들 학원비에라도 쓰자 하면 분명히 언젠가는 될 거라며 초치지 말라고 저한테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 복권을 사러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을 붙잡았어요. 그날은 남편이 몸이 아픈 날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줄 꿀물과 함께 애들이 학원에서 올 시간에 맞춰 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침대 가까이로 다가가 꿀물을 건네자 남편이 잔뜩 쉰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가게에서 얼른 뽑아와. 오늘이 길 일이란 말이야. 오늘 느낌이 좋아. 정말 이럴 거예요? 그놈의 복권 얘기 매일같이 번호 찍었지만 늘 5만 원이나 10만 원 이상 타지도 못했잖아요. 당신 이제 포기할 때도 됐잖아요. 그만해요. 이 돈으로 우리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는 게 낫지 뭐 하는 짓이에요? 야, 빨리 안 사와? 잔말 말고 사오라면 사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 어설픈 희망에 기대어 계속 복권을 사는 남편이 저는 참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분명 내일까지 들들 저를 볶을 걸 생각하니 머리가 다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대충 잠바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맨날 향하는 가게로 향하는데 갑자기 호숫가를 걷고 싶었습니다. 저녁 산책이 오랜만이었던지라 조금 더 바람을 맞고 싶었거든요. 어스름한 저녁 공기는 참 맑고 깨끗했습니다. 이 아래 별들이 담긴 호수는 보기만 해도 아름다웠고요. 그런 호수를 보면 참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호숫가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제 교직 생활, 오늘 차렸던 밥, 내일 차릴 밥, 이제 학원에서 돌아와 핸드폰을 하며 밥을 먹고 있을 아이들. 생각해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또에 미친 남편은 정말로 문제덩어리였습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남편은 본인 하는 일에 굉장히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었고 웃음도 많고 농담도 잘해 작은 말로도 저희 가족을 다 웃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또 같은 거엔 눈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사에서 후배들한테 밀리기라도 한 건지 진급에서 떨어지고 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진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조금씩 말수를 잃었고 갑자기 컴퓨터 게임에 빠지더니 한동안은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았어요. 여보, 밥 먹어야죠. 아, 잠시만, 나 이것 좀 하고. 지금 안 먹으면 국 다 식는데? 애들도 있는데 같이 와서 먹죠? 그냥 거기 냅두라니까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 애들이랑 먼저 먹어. 그렇게 평소에 애들과 잘 놀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 애들도 못 본 채 하더군요. 오죽하면 어린 애들이 제게 와 아빠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어요. 특히 큰딸은 아빠 상태가 걱정이라도 됐는지 먼저 다가가 아빠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미주알 고주알 학교에서 있던 일을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별 대꾸 없이 그놈의 게임만 해댔고 큰딸은 실망해서 풀 죽은 얼굴로 방으로 돌아가곤 했죠. 그 모습을 보자니 제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남편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후 치킨집을 차렸는데 그게 망하고 난 뒤 백수가 된 것이에요.
백수가 되고서도 남편은 직장 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렇게 실질적인 가장은 제가 되었죠. 남편은 그 후론 게임이 아닌 로또에 빠졌어요. 계기는 남편 친구가 로또에 꽤 큰 금액으로 당첨된 거였죠. 남편은 그걸 보더니 자기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는지 줄곧 그 로또 가게 앞에 서 있곤 했습니다. 저는 그게 또 화가 나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고 남편은 제 모든 말에 짜증으로 대꾸했어요. 심지어 남편은 로또에만 손을 댄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친구가 하는 회사가 잘 되는 것 같다며 투자하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거금을 날려먹었고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려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손을 끌어다녔습니다. 나중엔 알고 보니 저희 엄마한테까지 손을 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순간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당신 병 걸렸다고 거짓말치고 우리 엄마한테 돈 빌리려 했다며?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정말 미쳤어? 당신 왜 이리 변한 거야? 저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흐느꼈고 그날 남편과 저 사이에 큰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애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 처음 별거를 했습니다. 남편이 용서해달라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더 이상 옛날에 그 말 많고 웃음 많던 화기애애하던 집은 없었어요. 저는 그렇다 치고 아이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힘들까 생각하면 괜히 죄스러워졌어요. 저는 호숫가 앞에서 한참을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복권 가게에 가서 남편이 말한 대로 복권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저녁 고단한 몸으로 자고 있던 저를 남편이 들뜬 목소리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은수가 일어나봐. 우리 됐어. 됐다고. 뭐가?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호숫가를 걷고 난 후 뽑은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 남편은 그 말을 반복하며 저를 격하게 껴안았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에 남편의 품에 안겨 잠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되살폈습니다. 세상에, 닥친 일들이 현실로 느껴지자 제 입이 조그맣게 벌어졌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일어날 수도 있는구나. 저는 경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저는 남편 품에 안겨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일단 우리 애들 학원 좋은 곳으로 더 보내줘야지. 못 가본 가족여행도 가고 이 낡은 집도 옮겨야지. 새 집으로 가야겠다. 또 뭐가 있을까?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시댁에도 좀 챙겨드리고 애들 겨울옷 한 벌 사고.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니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비현실적인 일을 맞이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건지 평소 저는 차분함을 잘 유지하던 성격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손과 발이 다 떨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옆에서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이제 됐다, 너 고생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반복했고요. 그런 남편의 눈물을 보니 제 눈에도 덩달아 눈물이 맺히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 기쁨을 만끽한 후 바로 당첨금을 수령했고 그건 고스란히 남편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이제 행복한 일들만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로또 당첨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나 떠난다. 여행 좀 갔다 올게. 애들이랑 잘 지내. 라는 내용의 쪽지였습니다. 여행이라고? 남편은 여행 같은 걸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꽃구경을 가자 졸라도 귀찮다고 외면했던 사람이니까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흘러나오는 음성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국번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뚜. 전화기가 끊기는 소리를 듣자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상상하고 싶은 상황 하나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에 나가지 않고 다급히 남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주 가던 찜질방, PC방, 오락실, 게임방, 남편의 옛 직장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의심이 점점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남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남편 친구들의 귀까지 들어갔는지 몇몇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고 그때쯤 남편의 친구 한 명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좋지 않은 안색으로 제 얼굴을 보더니 한참을 쭈뼛거렸어요. 형수님 생각해서 찾아오긴 했지만 이걸 말해도 될지. 말해봐요. 얼른 어서. 그러자 그 사람은 저의 재촉에 못 이겨 어렵사리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놓은 말은 남편의 실종보다 더욱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말이었죠. 너무나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형수님, 형님께서 여자가 있으셨어요? 여자요? 그럴 리가. 여자라고?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박하려던 찰나 제 머릿속으로 남편이 했던 말 한마디가 박혀 들어왔습니다. 나 좀 머리 식히고 올게. 남편은 로또를 사고 나서 그냥 오는 법이 없었어요. 꼭 로또를 사고선 머리를 식힌다며 공원을 산책하고 온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를 몰래 만나고 온 게 틀림없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려왔습니다. 이 비열하고 못된 인간 같은 이라고. 이보다 더한 욕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누구예요? 형님 치킨 가게 옆에 자그마한 네일샵 하던 여자라 했는데 혹시 아세요? 그 여자라고요? 알다마다요. 그 여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살고 있는 여자였어요. 저는 그 여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 수키라는 이름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요. 꽤 친했던 사이였어요. 한 동네에서 장사를 하니 서로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다가간 사람이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고객의 손톱을 만져주었던 그 여자는 제가 오면 늘 생글생글 웃으며 커피를 한 잔 타주었고 제 손톱을 공짜로 매만져주곤 하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데도 씩씩하게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했고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니 싫어할 이유가 없었죠. 심지어 저희 애들한테까지 친절하게 대해준 여자였어요. 얘기를 듣는데 정말 신물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치킨 가게를 접고 만난 거라면 자그마치 3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아이들을 속이고 백수로 지내면서 그 여자를 집에 들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돌아온 이후엔 저와 눈을 맞추며 뻔뻔스레 거짓말을 했고 저는 그 거짓말에 속았던 것이었죠. 제가 깨끗하게 빤 입을 위해서 그 짓거리라고 그 후엔 반찬이 맛이 없네 어쩌네 쩝쩝거리며 제가 차려놓은 밥을 먹었다니. 정말이지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저도 형수님께 김치 얻어먹고 다 한 입장에서 도저히 이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지금 연락 안 되는 상황이라 들었어요. 아마 그 여자랑 같이 있을 거예요. 남편 친구의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남편의 행실을 미리 고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마저 화가 날 지경이었으니까요. 어디 있는지 짐작 가는 데 있어요? 제가 날선 목소리로 그렇게 묻자 남편 친구는 정말 자신도 그건 모른다면서 다만 네일샵이 없어진 걸로 보아 아마 둘이 함께 멀리 떠난 것 같다고 말하고 마지막엔 말끝을 흐리더군요. 상상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아픈 남편을 위해 죽을 쓰고 꿀물을 만들고 남편을 위해 복권을 샀지만 남편은 제가 산 복권으로 돈을 받아 그 여자와 함께 가정을 버리고 애들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아이들까지 버릴 수 있었을까? 대체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랑 살 수 있었을까? 온갖 생각이 물밀듯 몰려들어왔고 그 속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제 안색이 시퍼레지자 아이들은 절 걱정했습니다. 작은 애는 아빠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저는 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도망갔어. 네 아빠 다른 여자랑 도망갔어. 아이들에게 차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덤프트럭이 온몸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남편 생각만 하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살다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저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수가 잘 지내니?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사람들이 앞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당신 어디야? 하지만 수학이 넘어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면목이 없다. 면목 없단 얘기 좀 그만하고 어디냐고. 내가 당신 바람핀 거 모를 줄 알아? 미안하다. 나 좀 용서해 주라. 나도 이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자유? 행복?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은 엉망이 됐어. 애들은 당신을 하루 종일 찾는다고.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아. 넌 쓰레기라 부르기도 아까워.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해. 미안. 잘 살아라. 그러더니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전화는 그렇게 뚝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동안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정신을 놓고 살았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고 남편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 죽을 것만 같았어요. 어쩔 땐 하염없이 눈물이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은 애들 앞에서도 숨기질 못했습니다. 강한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그럴 수가 없더군요.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아빠 때문에 그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아빠 없어도 우린 괜찮아. 엄마, 기운 내. 내가 있잖아. 숨기고 싶었지만 어느새 다 큰 딸이 저렇게 절 위로하더군요. 사실 아이들은 내막을 잘 몰랐어요. 그저 저와 남편이 서로 사이가 나빠져 따로 살게 된 거라고 알았죠. 허나 저리 대견스러운 말로 위로하는 걸 보니 딸이 다 컸다 싶기도 하고 마음이 다시 굳건해졌어요. 그리고 전 그때 큰딸을 껴안고 엉엉 울며 다짐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냥 잘 살아가는 것이니 잘 살자고요. 그게 삶에 대한 예의이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길이라고요. 저는 그 뒤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 열심히 교직 생활을 했고 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빠 없는 몫까지 더 많이 해줬어요. 사실 아빠가 있었을 때도 애들에게 그닥 해준 것은 없었으니 크게 빈자리는 느껴지지 않았던 점이 위안이라면 위안이었죠. 저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저는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여전히 저를 뒤흔들더군요. 문제는 저의 작은 딸이었어요. 큰딸은 저를 안쓰럽게 여겨 외려 제게 더 살가워졌는데 작은 딸은 아빠 없는 가정이라는 게 싫었는지 그 뒤로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연락 없이 집에 안 들어온다거나 왜 안 들어오냐고 물으면 제게 짜증부터 낸다거나 작은 딸은 점점 제가 모르는 딸로 변해갔어요. 그래도 나름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터라 아이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제 자식 속은 모르겠더라고요. 미니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응? 왜 그러는 거야, 요즘? 이유를 말해줘야 엄마도 미니 마음을 알지. 엄마, 제발 관심 좀 꺼, 나한테. 그리고 내가 뭔 짓 했어? 어제 그냥 친구 집에 있다 온 거라 했잖아. 그런 것까지 일일이 엄마한테 허락 맡아야 해? 정말 친구 집에 있다 온 거 맞아? 어디 다른 데 간 거 아니지? 저는 그때까지도 작은 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작은 딸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이 나오더라고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딸이 그런다니. 아들이 그래도 화가 날 텐데 딸이 그러니 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딸에게 연락해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 뒤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너 언제부터 담배 핀 거냐고, 도대체 어디까지 어긋날 거냐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건만 제 딸의 대답은 더없이 제 말문을 막히게 하더라고요. 아이씨, 담배 좀 핀 게 죄야? 그게 나쁜 거냐고. 엄만 왜 이리 잔소리가 많아? 나 간섭할 시간에 엄마 일이나 제대로 해. 그러니까 아빠가 집을 나갔지. 작은 딸은 그 한마디를 남긴 후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 뒤로 3일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큰딸과 얼마나 작은 딸을 찾으러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퇴근만 하면 PC방, 오락실 등등을 전전했는데 한창 공부해야 할 큰딸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저 미니 어머니 잠깐 상담 좀 가능하실까요? 그분도 선생님이고 저도 선생님이니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만나 뵙자는 말은 보통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는 말이었고 저는 미니가 무슨 사고를 쳤거니 예상이 되어 떨리는 심정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어머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니가 요즘 문제가 많아요. 친구 왕따를 주도한 적도 있고 돈을 뺏은 적도 있고요. 아니, 어제는 학교 옥상에서 술을 먹다가 걸렸어요. 네? 제 딸이요? 제 딸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아마도 자식 문제로 골머리 썩여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분을 모를 거예요. 집에서 얌전하던 딸이 학교에서 다른 애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돈까지 뺏는다는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선생님은 지금껏 학교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고 미니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오열을 하며 집으로 갔고 딸아이를 보자마자 무섭게 매질을 했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그게 또 원망스러웠는지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딸아이를 찾으러 다닐 힘도 없었고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냅두었습니다. 남편이 절 버리고 간 후 그래도 딸만을 보며 힘내려 했는데 희망 같던 딸이 제 속을 썩이니 그땐 엄마고 뭐고 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큰딸이 간간히 절 위로하며 엄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덕에 살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딸이 제게 울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기로 좀 올 수 있냐고요. 일단 딸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니 당황스러워 딸아이가 있는 곳으로 헐레벌떡 달려갔는데 딸아이가 햄버거 가게 앞에서 초라한 행색으로 울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딸아이는 인터넷상에서 나쁜 친구들과 만나 원룸에서 함께 지냈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 돈도 뺐고 그중 어떤 남자엔 딸아이에게 나쁜 짓까지 하려 해 도망 나왔다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빠도 없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내가 괜히 반항했어. 이러면 엄마가 아빠 찾을 줄 알고. 저는 그제야 딸아이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힘껏 껴안다가 같이 목 놓아 울어버렸어요. 그때 오랜만에 잊고 있던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완전히 뇌리에서 잊은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기억 저편으로 밀어두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을 줄은 몰랐고 정작 딸들의 마음은 미처 신경 써주지 못했던 깨달음이 들었죠. 저는 처음으로 둘째 딸을 앉혀놓고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딸은 이야기를 듣곤 제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단순히 엄마 아빠가 싸운 게 아니라는 걸 알곤 저에 대한 오해도 풀게 되었고요. 아무튼 저희 딸은 그 이후 허튼 짓은 하지 않게 되었고 다시 밝은 딸 모습으로 돌아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실히 학교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사이가 좋아져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졌죠. 그리고 이 일로 저는 딸들에게 한번 물어보았어요. 혹시 아빠를 만나고 싶냐고요. 사실 남편이 사라진 이후 저는 남편 찾을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허나 딸들도 자식이니만큼 딸들의 의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지만 딸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아빠라면 영영 보고 싶지 않다고, 혹여나 보더라도 모른 척하고 싶다고요. 딸들도 원하지 않으니 저는 알겠다 했고 남편 찾을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워놓고 자려던 찰나 모르는 전화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를 본 순간부터 이상하게 느낌이 좋지 않더군요. 저는 굳은 얼굴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잘 지내지? 여보라는 말을 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격분한 숨이 튀어나갔어요. 그냥 전화해봤어. 애들은 잘 지내? 혹시 필요한 건 없고? 이 시각 대뜸 전화 온 남편. 애들이 보고 싶었던 걸까요? 갑자기 가정이 그리워지기라도 한 걸까요? 허나 어떤 이유로든 전 남편과 애들을 만나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들도 원하지 않았고요. 필요한 거 없어. 그리고 다신 전화하지 마.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은 침묵을 지키더니 저 혼자 조용히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복잡한 마음에 그 길로 집에서 나와 바람을 맞으며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막상 모든 게 터지고 제 진짜 감정을 알게 되니 저는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공원 벤치에서 숨죽여 흐느끼다가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이거 내 번호야. 바꾸지 않을 테니 혹시나 금전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 문자를 보니 알겠더군요. 아마도 죄책감인 듯 했습니다. 자식 버린, 아내 버린 죄책감에 이러는 듯 했죠. 저는 그 번호를 바로 삭제했습니다. 갑자기 와서 이러는 게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남편을 잊었고 남편과의 일도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결혼은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하게 됐어요. 둘째 딸아이는 좋은 남자를 만났다며 제게 데려왔고 직장도 얼굴도 인성도 번듯해 보이는 그 남자는 제 딸아이를 아주 많이 사랑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행복해하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처음 딸을 낳고 품었던 시간을 떠올렸어요. 핏덩이 같았던 아이를 품고 그 경이로움에 놀랐던 순간, 아이가 다칠까 조심스레 아이를 어루만졌던 손길, 아이의 콩알만 하던 눈동자, 엄마라고 외칠 것 같았던 자그마한 입술. 그랬던 이 아이가 이제 제 곁을 떠나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 제가 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나타난 것이었죠. 바로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난 남편이란 작자가요. 잘 지냈니?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듯 남편을 봤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딸도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식장에 온 남편의 행색은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오지 않으려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빠가 필요해 왔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더욱 기가 막혔죠. 저는 곧바로 누가 볼까 싶어 불이 나게 달려가 그 사람의 손을 끌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제 정신은 이미 초점이 나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나도 염치 없다 생각했어. 근데 그래도 딸이 결혼한다 얘기 들으니까 안 올 수가 없었어.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하필 나타난 게 딸의 결혼식이라니. 저는 남편에게 당장 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신고라도 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처연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과 함께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저는 행복해하는 딸아이를 앞에 두고도 머릿속에서 남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긴 대체 왜 온 건지, 왜 지금 나타난 건지, 정말 딸아이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온 건지, 여러 생각들로 혼란스러울 때쯤 식이 끝났고 저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딸을 보낸 후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나오자 어두운 골목길에서 정말 남편이 나오더군요.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간절한 눈길로 어디 조용한 곳이라도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고 애걸했어요. 저는 남편을 노려보다 그래 얘기나 들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일단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집을 보자마자 쉽게 신발을 벗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렁해져선 찬찬히 집안을 둘러보더니 그대로네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들어와. 저의 차디찬 목소리에 남편은 겨우 신발을 벗었고 우린 그렇게 집 안에 들어와 너무나 오랜만에 서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은 역시나 다시 미안하다로 시작했습니다. 듣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딱 끊어버렸어요. 왜 나타난 거야?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더니 주섬주섬 자신이 바람을 폈던 이야기부터 꺼내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백수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등 쓸모없는 존재라 느껴졌어. 가정에서도 밥만 축내는 인간 같았어. 그래서 복권이라도 사면 멋지게 인생 한번 다시 살아보고 싶었는데 어디 한 군데 취직도 되지 않고 주변 친구들도 나를 무시하니 콱 죽고 싶었어. 그런데 이걸 당신에겐 말하지 못하고 그저 죽고 싶다는 마음만 가득해 한강까지 간 적이 여러 번이었어. 그러다 그 네일샵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유일하게 나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준 여자였어. 그때 그 여자에게 많은 위로받았고 처음으로 내가 쓸모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그게 안 될 일이란 걸 알면서도 바람피는 짓을 했어. 변명하지 마, 당신. 그거 다 변명이야. 당신은 그냥 바람을 피고 싶었던 거야. 이 집이 내가 지겨웠던 거라고. 맞아. 변명이라면 변명이야. 난 죽일 놈이야. 당신 말대로 쓰레기라 불러도 아까운 놈이었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사실
그때 돈을 들고 나온 뒤에도 몇 번이나 후회했어.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 어느 순간 바람핀 여자가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돈이 필요해서 내 옆에 있는 것도 알았고, 내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내게 몹쓸 짓을 한 건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이 된 건지도 알게 됐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난 이미 돈 때문에 자식 버린 놈이 됐는데. 그래서 집에 갈 수도 없이 뱅뱅 당신 곁을 맴돌았어.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난 계속 숨어서 애들 크는 거, 당신 마음 고생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었어. 너무 미안해. 당신 울 때마다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했어. 그때쯤 돼서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이 말이 다 무슨 소용인가요? 애들이 자랄 때 당신은 없었는데, 내가 힘들 때 이미 날 버리고 간 사람인데,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줘. 나 쉬고 싶어. 당신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잠깐만, 이것만 전해주고 갈게. 받아줘. 남편이 초라한 외투 주머니 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건네었습니다. 바로 통장이었어요. 그건 로또 당첨금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 이거 우리 딸들한테,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한 푼도 쓰지 못했어. 이거 이제 당신이 받아주라. 그래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마지막 말을 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왔어요. 한때 가정을 등지고 저를 버리고 나가더니 안쓰럽고 불쌍한 인간이 되어 돌아온 남편. 이 사람을 미워하는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할 만큼 증오하고 미워했는데, 지금 이 순간 이 남자에게 드는 감정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남자의 어깨가 참 작아 보이고 그저 불쌍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떵떵거리며 잘 살아서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욕이라도 실컷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대체 햇볕 아래 흘러 녹아내린 눈사람처럼 완전히 무너져 제 앞에 나타난 걸까요? 세상이 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제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제가 울자 조용히 휴지를 찾아 앞에 놓아주더니 이제 가봐야겠다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노숙자와 같은 행색의 남편 뒷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통장을 남편 뒤에 대고 던져버렸어요. 돈 있으면 쓰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 마음 어지럽게 만들고 난리야? 지금 나보고 죄책감이라도 느끼란 거야, 뭐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곤 방으로 달려가 엉엉 울었어요. 그간의 서러움이 몰려왔던 건지 눈물이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첫째 딸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 아빠? 첫째 딸은 어떻게 아빠가 여기에 있는 거냐며 물었고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첫째 딸의 조근거리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딸은 남편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다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딸에게 남편이 한 이야기를 전해줬고 딸은 그만 울음을 터뜨려버렸습니다. 그 뒤 저는 가만히 있었지만 딸은 종종 남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딸은 그 사이 아빠를 용서했는지 제게 아빠가 노숙자로 살고 있다며 곧 겨울이고 추워질 텐데 걱정이야 하고 말하더군요. 저도 날이 추워지는 걸 느끼며 남편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남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저는 결국 남편이 있는 지하철역을 찾아갔고 신문지 한 장 덮고 있는 남편을 일으켜 차에 태웠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해했지만 조용히 절 따라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식탁에 앉히곤 부엌으로 다가가 어제 끓였던 사골 국물을 데웠어요.
그리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올라올 때쯤 커다란 그릇을 꺼내어 국물을 가득 담아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얼굴로 올라오는 뜨끈한 연기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숟가락을 들어 크게 밥을 떴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다 제 그릇을 가져와 남편 앞에 앉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마주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말도 없이요. 차마 흐르지 못한 눈물들이 진한 사골 국물에 밥알들이 섞였지만 우리의 식사는 밥 한 공기를 비울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식사를 한 후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남편에게 돈을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돈을 준다 하니 죽어도 안 받겠다 하더군요. 왜 안 받겠다는 거야? 받아. 당신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 그게 서로에게 편해. 내가 어떻게 받겠어. 나 받을 수 없어. 그럼 당신 노숙자 생활 계속 하려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와 같이 살고 싶어 한다는 걸요. 허나 전 남편을 용서하긴 했어도 다시와 같이 살고 싶진 않습니다. 이미 그러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굳이 남편과 함께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솔직한 의사를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사람 뜻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거리로 돌아갔고 남편과 남도 아닌 그렇다고 가족도 아닌 사이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방암이었고 가슴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지만 그래도 애들 앞이라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애들아, 괜찮아. 엄마 친구도 수술했는데 아프지도 않았고 회복도 빨랐대. 이 정도 암이면 오히려 다행인 거지. 니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암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딸들은 제 앞에서 걱정스러운 얼굴을 감추지 못했고 눈물 많은 둘째 딸은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강한 엄마인 척 수술 받고도 괜찮은 척 했어요. 물론 치료는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남편이 첫째 딸에게 들었는지 한달음에 달려와 저를 옆에서 보살펴주기 시작했어요.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가 지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딸들 다 이미 저희 집과 너무 떨어진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오라고 하기가 힘들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남편이 옆에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니 마음이 편했고 무엇보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 좋았어요. 나 여기가 좀 아픈 것 같아. 여기?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제 아픈 몸을 주물러주며 저를 보살펴 주었고 그때쯤엔 슬슬 남편과 합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저는 딸들을 불러놓고 이런 제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럽긴 했지만 딸들은 긍정적으로 저희의 재결합을 찬성하고 나섰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좋아. 무엇보다 우리도 이제 어른이야. 아빠 사정 이해했고 용서했어. 아빠랑 어렵게 다시 만난 만큼 우리 한 가족으로 지내요. 남편은 아이들의 말에 눈물을 뚝뚝 떨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주책스럽다고 그만 울라 해도 이 사람은 나이 먹고 눈물만 많아진 건지 계속 울더라고요. 저는 요즘 남편과 아웅다웅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느 부부처럼 어쩔 땐 싸우고 어쩔 땐 정답게 지내고 있어요. 오랜만에 부부가 되어서 그런지 괜히 애틋해질 때도 있고요. 여러분도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감히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을 경험했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응어리졌던 마음을 용서라는 이름으로 내려놓았고 놓아주었습니다. 또 남편의 속죄에 이제 고마움까지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어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내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